안녕하세요 여러분, 배우 배두나입니다. 공기인형 재밌게 보셨어요? 네. 오늘 재밌게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최근에 다음 소위 영화가 개봉하고 관객들 만나실 기회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지만 되게 오랜만에 배두나 배우에 대해서만 좀 집중한 이런 스페셜 프로그램과 함께 관객들을 만나게 되신 소감을 먼저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기인형은 저한테도 굉장히 소중한 작품이고 제 연기 인생의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요? 전환점이 되기도 했던 그런 영화라고 생각하고 이제 경력이 쌓이고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특별전이라는 걸 하는 배우가 됐다는 것도 되게 뭐랄까 어색하기도 아직 좀 부끄러워요. 쑥스럽고. 근데 정말 감사합니다. 마리끌레를. 그리고 촬영이 매일 항상 바빠가지고 촬영을 쉬지 않고 했었기 때문에 영화 촬영을 제가 영화제나 이런 데 참가 잘 못했잖아요. 그동안. 갈등이 정말 굉장히 했었죠. 네, 촬영이 항상 우선이니까 제가 잘 못했었는데 요즘에 좀 재충전 기간인데 이렇게 마리끌레에서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신납니다. 재충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테지만 그 사이에 또 레벨문이라는 영화를 찍으러 또 미국에서 한동안 계시기도 했고 그 사이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에 대한 궁금증이 팬분들은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이게 이 어떤 오피셜한 행복을 제외한 인간 배두나는 혹은 재충전하고 있는 배두나는 어떤 시간들 요즘 보내고 계신지 좀 구체적으로 들어보실까요? 작년 12월까지 레벨문이라는 작품을 찍고 아마 여러분들, 그러니까 관객 여러분들한테서는 되게 오랫동안 제가 있었을 거예요. 작년 한 해를 거의 다 그 영화 레벨문 촬영으로 LA에서 그냥 두문불출 촬영만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영화 배우고 또 드라마 배우들은 항상 숨어서 촬영하니까 사실 일상이라는 게 별로 없죠.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요즘에는 정말 아주 알찬 재충전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좀 어떤 갈증이 있었던 게 내가 뭘 이렇게 모든 배우들이 다 하는 생각이 있지만 뭘 넣으면서 쓰고 있나? 이런 생각 계속 하잖아요. 그리고 더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어지는 것 같고요. 연기도, 영화도, 인간관계도 여러모로 좀 리프레시하면서 책도 많이 읽고요. 요즘에 영화도 좀 보고 제가 영화 되게 안 보는 배우로 네, 영화계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영화를 자기가 나오는 것만 보는 그리고 상대 배우의 영화 들어가기 전에 갑자기 복습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복습이 아니라 처음 보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배우분이랑 연기를 하게 될 때 단 한 작품도 못 본 경우들이 많아요. 보통 하도 영화를 안 보니까 그래서 이제 몰아봅니다. 저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한 10편 촬영 전에 몰아보기도 하고 보다 보면 정말 잘하시는구나 막 이러지만 그래서 요즘에는 옛날 영화들 50년대, 60년대 클래식들 많이 보고요. 네, 공부 좀 하고 있습니다. 50년대, 60년대 클래식 어떤 영화? 히치콕 영화? 히치콕, 키아로스타미 오늘 지금 느낌이 히치콕 영화에서 의뢰하러 온 의뢰인 그래요? 느낌이 아니에요. 히치콕 영화에서는 되게 단정하게 나왔더라고요. 여자분들이. 네. 항상 금발에 초록색 파란색의 단정하게 묻혀있고 있는 분들만 나오더라고요. 오늘 사실은 공기인형
작품으로 생각을 네, 해서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짧지 않나요?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고민하고 좀 어차피 다 보고 보신 분들이 나는 농담을 저희가 지금 시절에 잠깐 하긴 했답니다. 오늘 보신 공기영뿐 아니라 이번 마이들의 영화제에서 코리아와 고양이를 부탁해 그리고 또 이 영화를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과 만나는 시간을 가졌는데 뭐 사실 배우들에게 어떤 영화가 가장 소중한가를 물어보는 것만큼 되게 당연한 질문도 없지만 이 세 작품이 배두나라는 배우의 어떤 그 삶 안에서 굉장한 분기점들이 되어줬었던 영화임은 확실한 것 같아요. 고양이를 부탁해를 찍었던 당시에 배두나 배우의 또 이 영화를 통해서 또 바뀌었던 것들, 이 영화가 가졌던 의미는 무엇이었나요? 사실 막 확 바뀌었다. 고양이를 부탁해는 이제 그 제가 20대 초반에 할 수 있는 20대 초반에만 할 수 있었던 그 날것의 그 상태 할 수 있었던 얘기. 지금도 엄청 날것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지금은 때가 탔죠. 좀 뭐라 해야 돼? 때가 탔다기보다는 좀 그래도 좀 갈고 닦아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좀 사실 날것의 이미지를, 날것의 어떤 저의 모습을 잃고 싶진 않은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그 돌멩이도 파도와 물에 계속 깎이면서 이게 좀 깎이는데 저도 그렇게 되는 것 같고 20대 초반에 할 수 있었던 뭐 프란다스에게 고양이를 부탁해 이런 걸 마음껏 즐겼습니다. 저는 사실 할 수 있는 거를 그때 뭐 복수는 나의 것이라든가 엉뚱한 아나키스트 역할이었고 그런 거 많이 했었고 그때가 2000년대 초반이었고요. 이게 이제 제가 공개년 중에 2009년이고 8년 찍고 2009년이었나요? 요곡을 했죠. 한국에서 10년이죠. 기억력이 안 제가 나요. 책을 쓴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저보다 더 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우리 작가님. 그래서 8년이 15년 전이에요. 네, 그때 그래서 저한테 큰 도전 같은 거였어요. 이제 인간이 아닌 역할을 사실 처음 해보는 건 다름없었고 저 영화를 이제 기점으로 제가 뭐 클론 역할도 해보게 되고 또 뭐도 해봤을까요? 네, 뭐 초능력자도 어떻게 보면 초능력자 같은 역할도 해보게 되고 여러 가지를 했지만 이제 뭐 레벨문도 그렇지만 사이파이 쪽으로 이제 그 전까지는 해본 적이 없었던 그런 역할 이게 인간이 아닌 걸 어떻게 연기하지? 그런 모험이 있고 저를 조금 더 다른 데로 이끌어줬던 영화인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어떻게 사실 저 영화를 보고 플로드 아틀라스도 알겠죠? 네. 인류를 마지막까지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 이끄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사실 인류가 아닌 이 존재를 보고 감정 캐스팅을 한다는 게 굉장히 그래서 좀 특별한 작품이죠. 그리고 가끔 제가 나온 영화도 막 여러 번 보진 않지만 지금 봐도 마음이 아린 게 어떤 그냥 인형의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이제 사람의 마음에 대한 얘기, 인간과 인간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이 되게 베이스이기 때문에 정말 저는 좋아하는 영화예요. 네. 그리고 또 코리아라는 영화가 코리아는 사실 제가 저 새 작품을 제가 골랐는데요. 코리아는 프로그래머 배두나님의 아니요, 말 그대로 해서 저한테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물론 다른 작품 다 대여섯 개를 골랐습니다. 제가 근데 그 수급 문제로다가 이게 이제 뭐 배급이 이제 중단된 것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풀 수 없는 영화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그래서 코리아를 이번에 제가 하고 싶었던 건 저는 사실 코리아라는 영화에서 제 연기를 제일 좋아합니다. 너무 멋있잖아요. 저는 보통은 제 연기보다 영화가 더 잘 만들어지는 걸 좋아하지만 코리아는 제가 10년 만에 얼마 전에 봤었는데 와 잘한다.
걸렸어요. 되게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한테 다시 보여드리고 싶었던 영화긴 해요. 코리아는 명절 때 가끔 하긴 하지만 영화에 어떤 한 배우가 들어감으로 있어서 영화 전체의 밸런스가 이렇게 맞춰질 수 있구나라는 걸 전 처음 느꼈었던 그런 영화가 바로 코리아에서 리브니였던 것 같고, 근데 리브니를 보면서 베트남 배우가 저는 그 전에는 워낙 연기를 잘하고 또 자기 역할을 해낸다라는 그런, 하지만 굉장히 귀여운 배우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코리아를 보고 나서 멋있는 배우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 시기가 사실은 베트남 배우에게 있어서 또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서의 활동과 함께 자기 어떤 배우로서의 영역이랄까, 사람으로서의 영역들도 굉장히 넓어지던 시기였었죠. 아마 그때가 시작인 거죠, 그렇죠? 네, 거의 오디션으로. 아니 코리아까지는 안 되고 코리아 다 치고 나서 그러네요. 네. 코리아 때 이미 클라다트라서 오디션을 보고 있었으니까 네. 시작했어요. 그때가 그리고 제가 아마 30대를 접어드는 때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전까지는 연기했던 것에 비해서 제가 좀 더 책임감도 생기고 그리고 후배들도 생기고 그리고 영화를 어떤 앙상블이나 하모니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뭐라 해야 되지? 그런 의무감이 좀 많이 들었던 영화 같아요. 워낙 사람이 많이 나와가지고 아마 여기 오신 팬분들 중에서도 30대를 넘어가시거나 40대로 가시거나 굉장히 인생의 민점이라고 생각하는 순간들을 맞이하고 계신 분들도 많을 텐데, 돌이켜봤었을 때 그때 코리아를 찍을 때 배두나를 생각을 한다면 약간 앞에 안 보인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 순간 같은 때 지금 관객들한테 혹시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영화가 당시에 개봉할 때는 영화 홍보를 해야 돼서 사실 안 좋은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가장 암울했던 시기였긴 했어요. 현장에서도 많이 울었고 제 연기, 사실 코리아라는 작품이 제가 되게 제 연기 좋아한다 했잖아요. 거기 제가 제 연기를 만족해하는 적은 거의 없어요. 제 주변 사람들은 다 알아요. 항상 머리를 쥐어뜯거든요, 영화를 보면. 근데 코리아는 촬영할 때 하도 이제 되게 외로운 순간이 많았어요. 나는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아니래요. 다 감독님도 좀 더 세게 갔으면 좋겠고, 제가 되게 외로운 순간이 많았고 그거를 끝까지 고집해서, 제가 원래 감독의 배우잖아요. 저는 감독의 말을 거역하잖아요, 보통은. 감독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데 영화에서는 아니요, 제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해본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외로운 순간이 많았고, 촬영이 끝나고 집에 올라올 때, 부산에서 서울 올라올 때 4시간 내내 온 적이 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결국은 지금 지나고 보면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암울했고, 배우로서 사람들이 나를 좀 의심하고, 또 동료 배우 스태프들이 이렇게 막 감독님이 자꾸 오케이 안 해주니까 내 연기에 스태프들이 이렇게 한상판 무거운 거 들고 있다가 막 이러면서 내려놔요. 그러면 이제 너무 미안하고, 그럼요. 제일 싫어하는데 제가 스태프들 힘든 거를. 그러던 시기였고, 그게 한 번씩은 꼭 오는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시기를 거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그게 하도 영화 현장이 저의 인생의 거의 80, 90%니까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인생의 한 부분이거든요, 영화 현장이. 많은 분들이 특히 20대에서 30대로 넘어갈 때나 30대에서 40대로 넘어갈 때나 이렇게 한 번씩 오는 게 나중에 지나고 보면은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또 너무 꼰대 같은 얘기야. 제가 언제든가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를 부시던 사람들이 나중에 나한테 박수를 보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뭐 그 특정 시간의 사건이라든지 어떤 특정 시기의 시간들을 살아내는 영화가 있는가 하면 공기인형은 뭐 영화적인 시간 안에서는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약간 일세를 타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태어나고 그리고 마지막에 죽기까지의 얘기. 그걸 뭐랄까 이제 스스로 연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보기도 하고 했었을 때 이 영화가 가지는 의미는 단순히 그냥 한 편의 영화는 아니었을 것 같거든요. 네, 제가 연기할 때도 처음에 아기가 태어난 것 같은 그 마음을 먹는 순간 아기가 태어난 것 같은 마음으로 연기하고 하나씩 스폰지처럼 그걸 보고 보고 배우고 느끼고 하자 그런 생각으로 촬영에 임했었고 실제로 이제 정말 낯선 곳에서 찍었으니까요 모든 것이 하나하나가 다 되게 정말 디테일하게 저한테 와닿았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 그게 꽃이든 하늘이든 그래서 노소미 연기하기는 사실 되게 쉬웠다 자연스러웠었고요 저한테 있어서 그리고 진짜 정말 짧은 그 인형의 인생을 관통하는 그런 영화잖아요. 그래서 저도 같이 관통하고 거의 마지막에 쓰레기장에 누워있을 때는 진짜 저도 이제 쓸모가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 제가 막 메소드 이런 얘기는 이런 거는 되게 닭살돋아서 얘기하고 싶지 않았는데 찐메소드 배우잖아요, 사실. 아닙니다. 쓰레기장에 있었던 노조미. 네네. 그때 나도 이제 쓸 거 다 썼다. 내 공기 다 썼다. 그러면서 되게 슬펐던 기억이다. 꽤 후유증이 오래가기도 했었다는. 네네. 후유증이 좀 갔고요. 그 한 6개월? 6개월 정도 갔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다음 작품이 오히려 제가 공부의 신이라고 KBS 드라마가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아예 그냥 뭐랄까 가벼운 대중적인 뭔가 힘이 좀 덜 드는 분명하게 장점을 해야 될 것 같이 같아요. 놀면 되는 네. 그런 거를 했던 것 같아요. 이 영화는 뭐 보면서 계속 이 배우의 육체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단순히 뭐 섹슈얼리티의 얘기가 아니라 배두나 배우의 육체가 스크린에 뜨는 순간 인간의 육체가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사실 모두도 그런 육체를 가지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15년 전에 저 육체를 스크린 위에 완전 저장시켜 놓은 배두나 배우는 굉장히 행운하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저도 들었어요. 그렇게 네. 다시 봐도 감탄스럽나요? 네, 아직 본지 좀 됐는데 정말 인생에서 아름다웠던 한때를 스크린에 남겨놓을 수 있는 것이 배우의 어떻게 보면 배우가 받은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건 뭐 개인들의 그 가치관의 차이니까요. 근데 저는 사실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화를 위해서 그리고 원래 뭐 영화를 위해서는 걷는 걸 또 두려워하지 않으니까요. 약간 CG 같지 않았나요? 하지만 CG 기술이 15년 전에 저렇게 발달할 리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네. 근데 되게 그거에 지금 우리 기자님들 없죠? 있어요? 기사가 되진 않겠지? 아니 그게 아니라 저기서 기자도 없는 걸로 하시죠. 무슨 말씀인지 알죠? 네. 아니 별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있는데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 중에 처음으로 이제 인간의 모습을 하고 나올 때가 이제 창가에서 인형이 저벅저벅 걸어서 창가에 가서 손을 내밀면 카메라가 싹 밖을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보면 이제 인간
노조미가 서 있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원 테이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하셨을 거예요. 아, 배두나가 어딘가에 숨어 있다가? 아닌가? 왜 이렇게 그런 생각 안 하시나? 네, 맞아요. 여러분들이 예상하실 것처럼 배두나는 어딘가에 숨어 있다가 이렇게 카메라가 다른 곳을 찍고 있을 때 교체합니다. 인형이랑. 그래서 탁 거기 서서 이제 연기를 이어가는데 재밌었던 거는 그 가발이 한 개밖에 없었던 거예요. 인형 가발이. 그래서 가발이 인형을 벗어야 제가 그 가발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순식간에? 그 순식간에. 그러니까 저는 골룸 같은 모습 뭔지 아세요? 영화 끝나고 이렇게 저희가 깨버려서 죄송한데 골룸 같은 모습으로 그리고 거의 누드로 이렇게 구석에서 꾸리고 있다가 그 친구가 그 인형이 팍 가발을 벗고 되는 거 탁 연기하는 거죠. 그래서 재밌었어요. 아, 이렇게 우리가 알뜰하게 그리고 CG도 없이 이런 아름다운 장면을 찍을 수 있구나. 이것은 인간의 힘이에요. 정말 장인 정신이고 그리고 공기 인형을 보면 이제 공기가 빠지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그것도 CG가 아니고 다 인간의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낚시줄 같은 걸로 다 움직여가지고 손으로 만든 씬이거든요. 뭐 노조미가 날아다니는 씬도 어떤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요. 철봉 같은 거, 이게 막대기 두 개를 양쪽에서 두 스텝이 자꾸 계속 올렸다 내렸다 네, 저를 들고 올렸다 내리는 거예요. 제 팔 밑에 끼고. 그래서 저는 진짜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아, 장인이자 극한 직업을 계속하고 계시는 대단한 명에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뭐 영화에 대해서도 드라마에 대해서도 되게 오랜만에 질문하실 수 있는 기회일 것 같고요. 제가 딱 한 분에게 책을 선물해 드릴까 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좋은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일 먼저 질문하시는 분에게 책을 나중에 선물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십시오. 제일 뒤로 가야 되겠는데요. 네. 저기 마이크가 있나요? 마이크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큰 소리로 해주시면 제가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로. 너무 잘 들립니다. 네. 우선 영화 너무 잘 봤고요. 공기 인형을 보면서 저는 되게 비어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도 사실 요즘 되게 비어있는 시기여서 좀 불안하기도 하고, 스스로 너무 텅 비어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서, 혹시 배우 배두나 혹은 인간 배두나는 비어있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셨는지, 또 그 작품 내에서 보면 여러 인간 무당들이 나오잖아요. 그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하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도 늘 느껴요. 제가 방금 제 근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도 그 갈증이라는 게 계속 이렇게 쓰다 보면은 계속 비워지는 것 같고 실제로 비어 있는 것 같고 이럴 때가 이제 종종 너무 그 스트레스가 세져서 근데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가 되게 와닿기도 했고 사실 이 영화 찍기 전에는 그게 이제 인간이 다른 인간과 함께 완성된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저는 그래서 사실 좀 많이 의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한테 내가 좀 가족한테도 많이 의지하고요. 내가 비어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굳이 뭐 채우려고 한다기보다 그냥 나눈다 이 감정을 그 정도로 해결하고 있고요. 저는 사실 비어있는 시간도 즐겨야 한다고 생각해요. 언젠가 기회가 와서 그게 갑자기 확 찰 때가 있는데 비워놓지 않으면 또 넘치겠네요. 넘치죠. 네. 그리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가 생길 거라서요. 네. 그 비어있는 시간을 잘 네. 되도록 만들고 네.
나누고. 네, 사람들도 나누고, 네. 그냥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네. 이 영화 속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만남이 노조니 또 변화시키기도 하고 했는데 그 질문하신 그 질문 중에 그런 각각의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들어볼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있어요. 저 캐릭터요? 네네. 각각의 인물. 노조가 만나게 되면 또 상대 인물들 맞을까요? 이 질문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뭐였죠? 네. 되게 비어있는 사람들의 유형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들을 마주하시면서 뭔가 느끼셨던 감상이나 소리가 있으세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동네 할아버지가 있잖아요. 그분이랑 되게 많이 저는 사실은 뭐라 해야 되지? 공감? 저는 그분한테 되게 많이 의지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저한테 와닿았었고 그분의 그 외로움 그리고 그것을 초월한 초월한 느낌까지도 저는 사실 저기 나오는 사람들이 다 특히 노조미의 그 주인이라고 해야 되나 이다우상이 연기한 그거 안 됐고 우리 다 그렇게 어느 정도는 허전한 외로움 근데 그것을 사실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아라타상이 연기한 이게 뭐더라 캐릭터 이름 그 데이터도 그렇고 그리고 저는 그 할아버지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어떻게 보면 노정미한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쳤던 아까 주연 이야기를 해주셨던 이노치 아직도 기억나요 그 신이 인간 혼자도 완벽해질 수 없고 꽃의 암술과 수술처럼 날아다니면서 사람들과 만나고 이렇게 해서 완성된다는 이런 게 그 당시에 되게 큰 위안이 됐던 것 같아요. 배우들은 또 작품을 통해서 스스로도 인생에서 많은 것들도 배워나간다라는 생각도 들고 아마 이 공기인형이 그 시기에 배우나 배우에게도 또 어떻게 보면 또 이 공기 되게 허하다라고 생각되는 어떤 순간도 많이 채워졌던 영화가 결국은 또 되지 않았을까. 맞아요. 그런 작품 거의 한 10년에 한 번 올 거거든요. 사실 배우들한테 우리는 그냥 사실 일을 할 때가 많은데 저는 진짜 많이 마음속으로 하는 걸 느끼고 채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텅 빈 마음이나 외로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도 배우 배두나는 많은 걸 얻었던 감정적으로다가 그런 시간이었죠. 그렇게 또 얻었던 걸 15년, 13년 후에 고레다 감독님에게 가장 또 같은 시기도 있었네요. 네네, 브로커는 완전 다른 캐릭터죠. 네, 정말 또 본인이 엄청 달라진 배우가 됐다라는 걸 그 브로커 현장에서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어떤 점이 다른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공기인형을 찍을 때 나와 지금 브로커를 찍고 있는 나란 배우의 어떤 뭐라 할까 연기의 능력도 될 수 있을 거고 연기를 잘하는 분들도 그때나 지금이나 그냥 어떻게 보면 공기님 그때 더 잘했던 것 같아요. 아주 신들린 것처럼. 근데 배우한테는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으니까. 브로커 때는 약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잘 안 바뀌는 변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오히려. 근데 상황이 변할 때가 많죠. 가령 영화 대사 같네요. 상황이 이것은 이제 서울이 아니구나. 한국에서 찍는 한국 영화의 고레다 감독님이었을 때라 제가 한국 배우로서 일본에 가서 일본 스태프들이랑 찍을 때랑은 전혀 애티튜드가 달라져요.
제가 뭐 느끼는 의무라는 책임감 같은 것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변했다고 생각 안 하고요. 지금도 저는 아마 홍기인형 때와 같은 상황이 되면 또 그렇게 될 거예요. 네. 그 사이에 경력이나 이제 경험이 많아지니까 좀 뭐랄까 힘든 일을 힘들지 않다고 느끼는 거 그런 건 있는데. 노련한 호스트가 이번에 대주신 편지셨던 거죠? 맞습니다. 감독님 워낙 저보다 100배 노련하셔서 네, 한국에 대해서 저보다 더 많이 아시고 좋아하셔가지고 네. 네, 호스팅이 필요 없더라고요. 그리고 워낙 주변에서 다 호스팅 잘해가지고 네, 저는 옆에 있어드리기만 했죠.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어떤 우리끼리가 얘기를 해도 되는 걸까요? 사실 그 연말에 기다리고 있는 레벨문에 대한 궁금증이 물론 뭐 스토리나 이런 것들을 아직까지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 거의 뭐 1년에 가까운 그 과정 동안 또다시 해외에 나가서 사실은 자초한 몰입을 했었던 그 시간은 어떻게 보냈고 또 어떤 시간이었는지가 저희는 너무 궁금하고요. 궁금하실 것 같아요. 계속 운동하고. 레벨문은 사실 그쪽에서 하도 컨피덴셜하다 그래가지고 뭐 초특급 비밀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말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은데요. 제 자신은 지난 작년 3월부터 10월까지 고행의 시간을 보냈죠. 내가 진짜 이 나이에 이래도 되는 건가 싶은 시간을 또 한 번 보냈고요. 여러분들 앞에서 뭐 힘들었다 이런 얘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요즘에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액션 영화다 보니까 웨이트 트레이닝이랑 스턴트 트레이닝을 또 센세이 때처럼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이 여기서는 이제 뭔가 근육 운동을 많이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식단도 시키고 그래서 매일매일 운동을 하고 스턴트를 하는 한 해를 보냈더니 이제 요즘에 후유증이 와서 허리가 자주 삐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너무 운동을 많이 해서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다리가 너무 꽉 잡고 있어가지고 다리가 좀 릴렉스 해야 되는데 근육들이 다 화가 났다고. 그래서 요즘에 운동을 좀 안 해요. 좀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이게 아플 정도로 운동을 미련하게 했다니 배우니까 뭐 어쩔 수 없지만 끝나고는 안 했어야 되는데 제가 또 성실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또 근육 한번 만들어놨는데 읽기 싫다고 열심히 했거든요. 좀 후유증이 오고 있고요. 조금 그 정도로 열심히 했고 이런 거 기사에 나서 얘기해서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엄청 큰 프로덕션이에요. 넷플릭스 사상 역대 최고 예산의 무슨 나왔나요? 기사? 제가 넷플릭스 분들한테 들었었던 얘기로는 올해 2023년 하반기에 넷플릭스 전체로 봤을 때 가장 큰 작품이라. 네, 진짜 정말 많은 예산이 들어간, 많은 자본이 들어간 큰 작품이에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즈음에 개봉한다고 해서 10월 23일쯤에 그래서 진짜 신기한 경험을 많이 하고 왔어요. 세트를 아예 잠깐만. 어쨌든 그래도 나오면 안 돼. 뭔가 대규모더라. 생각했습니다. 네, 대규모더라. 큰일 났어. 진짜 고소당해요. 이거 재밌었어. 원래만 듣고 우리 마음속에 만들어주세요. 네, 워낙도 예민하게도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게 가장 베트남 배우를 보면서 저도 신기하고 많은 팬분들도 되게 신기할 부분인 것 같은데 어느 날은 LA 가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세트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 어느 날은 다음 소리 세트에 와가지고 이렇게 또 조그만 세트, 어떻게 보면 조그만 그 스태프들과 함께 작은 숫자의 스태프들과 함께 이렇게 하는 작업들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을까?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어떻게 가능한가요? 이것이? 본인은 일부러 그걸 오가는 걸 더 즐기시는 편이신가요? 그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어진 상황에 참 적응을 잘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제가 선호하는 상황이 있지 않아요. 어떤 지금 멸망해도 그냥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멸망을 했으면 거기서 또 거기 적응을 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작품을 골랐는데 이것이 어떤 내가 선호하는 현장 분위기 아니면 예산이 많아서 내가 편안한 분위기를 선호하는 이런 게 없어요. 아예 그냥 여기는 스낵 테이블도 없어? 그럼 내가 깔지 뭐 약간 그런 스타일이어서 되게 실이 없어? 내가 텐트를 치면 되지 뭐 아마 어렸을 때부터 좀 그런 작품들 많이 해왔고 큰 작품을 경험할 때도 저는 그게 내가 갔던 이상향은 아니거든요. 경험해보는 게 좋아서 가는 거지. 내가 안 해본 거를 경험해보고 느껴봤으면 됐어. 딱 저는 그게 끝나요. 네, 그거 야 이런 거 막 우리나라에 도입됐으면 좋겠다. 막 이런 거 없고 그냥 좋아. 이런 것도 한번 내가 봤으면 됐어. 이러고 저는 바로 제자리로 돌아오거든요, 사실. 네, 제자리라는 데 되게 좋아요, 저는. 그러니까 내 자리, 내가 원래 있던 곳. 참 신기하죠. 사람들은 저보고 막 앞으로 계속 나아간다 그러고 개척자라고 그러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저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는 갔다가 반드시 돌아옵니다. 제자리로. 그래서 여기저기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제 자리가 뭔지를 알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귀환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너무 금방 갔어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저희 또 그 마리글레르 영화제를 찾아주신 관객분들, 특히나 올해 또 배두나 배우 특별전을 보러 와주신 관객분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이게 평일이고 평일 오후라 많은 분들이 오실까라고 저는 사실 걱정을 했었어요. 거의 바로 매진된 걸로 진짜요? 알고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마리글레르도 물론 감사하고요. 가끔 배우로서 뭔가 진짜 힐링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매너리즘에 빠질 때나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 사실 안 하고 가고 싶지만 안 될 수는 없거든요. 그 분야를 또 하니까 사람 발전을 하는 거겠지만 그럴 때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를 보러 오시고 마리글레르가 내 특별전이라고 막 열어주시고 이럴 때 칭찬받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힘이 납니다. 만나면서 반갑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책 대전 드릴게요. 앞으로 나오시죠.